안녕 얘들아, 선생님이랑 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8번째 시간인데 선생님이 유튜브로 영상을 주고 있는데 묘한 거를 찾아냈어. 1회차 영상은 한 2번씩 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2회차, 3회차 영상은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어. 나중에 우리 또 경기도청에서 너 이런 거 조회수 같은 거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2회차 수업을 안 봤다, 사진만 찍고 영상을 제대로 안 봤다,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꼭 봐주세요. 이미 영상 같은 거는 이제 클릭으로 유튜브에서 카운트가 되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이 영상 같은 거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에 들어가 보면은 이 영상을 친구들이 몇 분씩 봤는지, 누가 몇 분씩 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친구들이 통계적으로 몇 분씩 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영상을 보고 우리 경기임시정부 탐험대 하는 것만큼 함께 즐겁게 영상도 보고 만들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립운동가이면서도 민주주의자면서도 로맨티스트인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 장준하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선생님 엄청 존경하면서도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여명의 눈동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최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은 옛날 배우인데 엄청 멋있는 배우였어. 근데 그 사람이 일본군에 끌려갔는데 일본군한테 탈출하면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람, 최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준하 선생님을 모델링으로 한, 분명 장준하 선생님 혼자는 아니지만 일본군 부대에서 이제 탈출한 사람들을 모델로 한 사람인데 엄청 멋있고, 여명의 눈동자 같은 경우는 당시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았지. 약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1915년 10월 달에 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장석인이었고 어머니는 김경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첫째 형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장남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장준하 선생님의 집안은 대대로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기독교하고 조선시대 후기의 기독교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조선시대 후기에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모두 다 평등하고 신분의 높낮이가 없는 그런 사회를 추구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장준하 선생님의 할아버지였던 분은 1800년대 사람입니다. 조선시대라고 하는 거는 왕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 양반이 있고 이런 계급사회였었는데 이 사회 질서를 거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 모두 다가 평등하고 하나님 아래에서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사람들, 모두 다가 하나님은 너그럽게 평등하게 사랑하신다, 이런 가치를 제일 첫 번째로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의 아버지였던 장석인도 나중에는 교회 목사님이 되고요. 장준하 선생님도 태어나자마자 기독교를 신앙으로 삼으면서 평등함과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10년 8월 28일 날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뺏기고 나서 아버지였던 장석인 선생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주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삭주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해서 일본군의 눈을 따돌리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은 삭주에 있던 대관보통학교라고 하는 곳에 진학해서 초등학교, 지금으로 치면은 초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숭실중학교의 교사 목사님이 돼서 숭실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이 숭실중학교는 지금의 이제 숭실대학교와 재단이 같은 거지. 이 숭실중학교 역시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당시에 기독교 학교로서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을 했었고 일본하고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았어. 왜 그랬었냐면 일본 사람들은 1930년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다, 차별하지 않겠다, 내선일체라고 해서 안내자는 이제
자기네 이제 일본 본토를 얘기하고요. 선자는 조선할 때 선자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조선이 하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게라고 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일본의 전통 종교였던 신교라고 하는 거를 조선 사람들한테 심어주게 돼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래서 일본이 아무리 총뿌리를 겨눠도 우리는 신교를 믿을 수 없고, 매년 양력으로 1월 1일 날 신교의 신사 절에 가서 인사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평양에 있었던 숭실중학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신사참배 명령을 거부해서 나중에는 폐쇄가 되게 됩니다. 이 장준하 선생은 이 숭실중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장이욱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끌려가니까 이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동맹휴업을 하고 우리 교장 선생님을 석방하라라고 하는 시위를 하면서 중학생 시절 때 유치장에 끌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수양동우회 사건이 뭐였냐면,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경제 훈련도 시키면서 평등한 세상,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할 기반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만드는 교육 사업을 하던 단체였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런 활동들이 일본의 치안에 해가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 수양동우의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해서 친일파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숭실중학교의 장이욱 선생님이 끌려가게 된 거지. 그래서 사실 이런 활동으로 이제 끌려간 사람만 150명 정도 끌려갔습니다. 안창호 선생님도 이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끌려가게 됐고, 결국에는 건장했던 안창호 선생님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엄청나게 건강하고 멋있게 생겼던 안창호 선생님이 고문 너무 심하게 당하셔가지고 빼짝 마르고 너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너무 멋있었던, 수투발이 진짜 멋있었거든. 근데 나중에는 머리도 다 빠지고 얼굴 살도 이렇게 홀쭉하게 들어가서 병보석으로 풀려나는 사진이 있거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동우회 사건 때 중학생 시절에 자기의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서 동맹휴업하고 시위를 주도했던 장준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였던 장석인도 나중에는 숭실중학교 선생님 자리를 자진해서 사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신사참배하라고 하니까 기독교 교인의 양심에 어긋나서. 그래서 아버님이 숭실중학교를 그만두게 되자 그만두고 신성중학이라고 하는 조금 시골 학교로 옮기게 되니까 장준하 선생님도 아버지 따라서 신성중학으로 옮겨서 중학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숭실전문학교로 학교를 이제 진학하려고, 고등학교 같은 거지,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 고등학교가 폐쇄돼 버려. 그래서 뭐를 했느냐, 내가 지금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평안북도 정주라고 하는 곳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안소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1938년부터 1940년까지 3년 동안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1940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요대학교 철학과, 그 다음에 일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공부할 때, 얘들아 너네 유학 가봤니? 선생님은 유학을 가봤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외국으로 유학 간 게 아니라 선생님 시골이 너무,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곳이 전라남도 영암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였는데 선생님 거기서 공부를 조금 잘했거든. 근데 거기서 공부를 조금 잘해서 옆에 있는 목포라고 하는 조금 큰 도시로 가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러니까는 선생님 친구들은 다 영암에 있어. 그리고 선생님은 목포로 혼자 넘어가서 기숙사에서 이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없지, 아빠도 없지. 처음에 1학년 1학기 2학기 때는 기숙사 생활 했다가 공부를 좀 못해서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이제 하숙방에서 혼자 살게 되는데, 이제 가면은 학교 끝나고 가면 너무 외로운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유학 생활 해본 사람들 그 외로움을 느끼거든. 근데 장준하 선생님도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물론 일본에도 친구가 있지만 친구랑 내내 하루 종일 24시간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워서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냈느냐, 신안소학교 시절에
가르쳤던 여자 제자 김희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근데 이제 제자라고 하면 막 20살 차이 나고 이러지는 않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집안 사정 때문에 좀 늦게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긴 하지만 나이 차이가 한 7살, 8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선생님과 제자가 많았었지. 그래서 김희숙이라고 하는 여자 제자한테 막 편지를 보내. 희숙아, 선생님은 일본에서 지금 철학을 공부하고 있단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 너무 외로워. 그러면 김희숙 제자가 선생님, 일본은 어떤 곳인가요? 선생님 너무 보고 싶네요. 뭐 이렇게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편지로 사랑이 싹 트는 거지. 그런 거 느껴본 적 있니, 얘들아? 선생님, 뭐 선생님도 펜팔로 이런 거를 이제 편지로 이제 소식 주고받고 이런 거 펜팔이라고 해서 친구 사귀고 뭐 이런 거였는데, 선생님도 해본 적은 없어. 선생님보다 조금 한 10년 정도 윗세대. 선생님 때는 이제 핸드폰이 있었거든. 핸드폰으로 문자 주고받는 시대여서. 근데 소식을 주고받는 게 이제 편지뿐이 없으니까 장준하 선생님이 김희숙 제자하고 이렇게 편지로 사랑에 빠진 거지. 근데 하루는 선생님, 저는 이제 일본군에게 끌려가게 되었어요. 일본군이, 왜냐면 당시에 이제 전쟁이 한참 때였었거든. 1943년도에 한참 때 전쟁에서 전쟁 물자가 모자라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솥뚜껑, 밥뚜껑, 숟가락, 젓가락뿐만 아니라 전쟁에 직접 나갈 조선인 청년들, 전쟁터 뒤에서 군수공장에서 전쟁 물자를 만들어야 될 조선인 여성들, 혹은 전쟁터에서 성노예가 필요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데려다가 전쟁터에 몰아넣기 시작했어.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님이 이 배우던 대학 공부를 그만두고 긴급하게 돌아와서 1943년 11월 달에 돌아와서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희숙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장준하 선생님은 학생 신분, 이제 대학생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준하 선생님은 전쟁터에 끌려가야 되는 거야.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성, 나의 제자이면서 사랑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1943년 11월 달에 돌아와서 김희숙 선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단 2달 만에 1944년 1월 달에 일본군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선생님은 군대를 가본 입장에서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야. 진짜. 왜냐면 더군다나 선생님은 그냥 군대만 갔지만 이 일본군, 당시에 일본군 부대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부대입니다. 그래서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끌려갔었는데 장준하 선생은 항상 이 일본 부대에서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4년 1월에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훈련받고 1944년도 3월 달에 스가다 부대라고 하는 부대에 배속이 됐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면 월룡구라고 해서 약간 산둥반도 볼록 튀어나온 쪽으로 한 700-800km 안쪽으로 들어간 곳입니다. 그 스가다 부대에서 부대원들이 다 잠들고 취해 있는 틈을 타서 친구들과 함께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월룡구부터 시작해서 충칭까지 3000km를 걸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가 한 1000km가 안 되죠.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갖은 고생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딱 도착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대. 첫 번째는 임시정부 안에 파벌 싸움들. 야,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야, 나는 경기도 사람이고, 야, 너는 충청도 사람이고, 너는 평안도 사람이고, 나는 우파고 좌파고, 이런 파벌 싸움이 너무 심해서 실망했고, 두 번째는 광복군의 무기, 그 다음에 수가 너무 미비해서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망스러운 거를 뒤로 하고 그래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광복군 훈련을 받게 되고 1945년 4월 달에는 미군 정보특수부대 전략첩보대 OSS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독수리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준비했었는데 대한민국 광복군 50명을 훈련시켰어. 50명을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을 비행기로 한반도에 떨어뜨립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평안도, 황해도, 함경북도 8개 도에 떨어뜨린 다음에 게릴라전을 펼쳐요.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일본군을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한반도 안에 미국 군대가 진격하기 편하게 만드는 거지. 근데 50명을 훈련했었는데 훈련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38명만 훈련을 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8명 나누기 8 해봐. 8, 4, 32. 한 개 도당 4명 정도 혹은 5명 정도 되는 인원을 낙하산 타고 떨어뜨린 거야. 4, 5명 되는 인원이 한반도 안에 들어가서 한 개 도를 맡아서 일본군을 혼란하게 하는 게릴라전을 펼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상적이지 못한 작전이야. 근데 이제 이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목숨을 잃을 건데 장준하 선생과 김준엽 선생, 노능서 선생 다양한 분들은 이 작전에 서로 나가고 싶어 했고, 야 너는 유부남이니까 빠져, 야 너는 처자식이 있으니까 빠져, 이런 것들 다 거부하고 한반도에 떨어지려고 했으나 일본군이 원자폭탄, 핵폭탄 2방,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리틀보이와 펜맨을 2방 딱 떨어뜨리고 나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 독수리 작전은 전격적으로 취소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 장준하 선생이 광복하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키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준하 선생은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1부랑 2부로 나눠지는 거예요. 안녕.